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각국의 공조 노력이 어떤 호재로 작용해서일까요? 우리 증시도 상당히 훈풍이 불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47.06포인트가 오른 1288.53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구에서 해제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고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급락세를 지속한 점도 호재로 작용을 한 듯 싶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선물 가격 급등으로 프로그램 호가를 장 초반에 5분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키코로 인해 손실을 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방안 등에 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아침 첫 라디오 연설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이 라디오 연설은요. 미국발 금융 위기로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서 진행된 까닭에 여러모로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방송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기업이 문을 닫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특히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 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야말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정부부터 신중하게 대처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제금융시장과 국내 경제 상황을 일일 점검하면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이 대통령의 연설을 들어봤는데요.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위기 확산의 한 요인이 아무래도 어떤 시장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하지만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위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첫 라디오 연설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역설하면서 국민적인 단합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센 경제 현장 오늘 첫 소식으로 이 대통령의 첫 라디오 연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입니다. 온종훈 서울경제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침에 이명박 대통령이 첫 라디오 연설을 했습니다. 이 흡사 과거 미국의 대공황 당시에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그 미 전역에 라디오로 중계했던 그 노변 담화를 상당히 좀 벤치마킹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자,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경제 위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줄을 이었죠. 자,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변 담화가 미국 대공황 당시 국난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였다면 이날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 위기 상황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되고 추진된 것입니다. 일단 이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 상황이 97년 IMF 외환위기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외환위기 당시보다 27배나 많은 2,400달러의 외환보유고와 견조한 수출 증가 등 실물 부분 호조 등이 IMF 위기 당시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신뢰회복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시장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이 대통령과 정부 내 경제팀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신뢰회복에 대해서 서로 믿지 못하고 각자 눈앞의 이익을 쫓아 허둥대면 모두 패배자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정치권, 국민 각자가 제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의 스타일이긴 하지만 오늘 그 라디오 연설이 담화나 강연 같은 좀 딱딱한 분위기로 진행됐다라는 그런 후문도 있던데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청와대 측도 이날 연설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인 것 같습니다. 당장 명칭도 라디오 연설, 노변 담화 여러 가지 고민이었습니다만 라디오 대화로 바꾸고 형식과 내용도 바꿔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개인적인 경험담을 많이 담아 되도록이면 친근감 있도록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친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게 돼 어려움을 겪었던 일과 현대건설 재직 시절 석유 파동으로 겪었던 본인의 경험 등을 적절히 녹여냈다는 평가입니다. 또 중소기업과 실업자 문제 등 국민 개개인이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국민들이 이 대통령도 우리 아픔을 알고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노력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게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뺏지 말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 위기에 처한 어떤 그 좋은 우량 기업들의 그 흑자 도산을 막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 금융기관이 뭐 적극 나서줘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이겠죠.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 그동안 수차례 금융위기로 흑자 도산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우리 IMF 외환위기도 결과적으로 보면 외화 부족, 즉 유동성 부족에 따른 흑자 도산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작은 경색으로 도산하는 흑자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통을 겪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 이날 연설의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기업이 애국자라고까지 추켜 세웠습니다. 또 국민들에게는 에너지 10% 전략을 통한 경상수지 적자 해결 방안과 국내 소비를 놀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은 앞으로 이 라디오 연설을 2주 간격으로 격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지금 봐서는 현재로서는 매주 하는 것들은 어렵다고 보고 2주에 한 번씩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연설이 한 8분 30초 정도 진행돼서 다소 지겨운 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연설 시간도 줄이고 월요일 출근 시간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이죠. 이 시간에 하는 것도 좀 다시 내부적인 어떤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최종적인 안은 나온 것이 아니고 조만간 청와대는 내부회의를 결정해서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네. 청와대 측은 이날 연설에 대해서 메시지가 대체적으로 잘 전달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데다가 없으나 기존 연설과는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청와대 내부 평가이긴 하나 아날로그 시대의 화법으로 IT 시대의 감성을 어루만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야권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첫 연설이 경제위기란 지나친 거대 담론을 담은 반면 다음번부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어떤 이야기들을 담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네. 이동관 대변인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라디오 연설과 관련해서 정책 관련한 딱딱한 것이 아니라 국정에 대한 소외나 국민들에게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라디오 연설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현재 위기 상황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를 우리 국민 모두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격주로 진행될 이 라디오 연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원종훈 기자로부터 오늘 이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관한 풀이를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지난 주말 선진 7개국인 G7과 그리고 신흥경제 13국이 함께 포함된 G20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자, 회담 내용이 다소 원론적인데 그쳤다는 아쉬움은 물론 있습니다. 총론에 대해서만 합의를 했다는 그런 풀이도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 글로벌 공조를 위해서 각국이 모여서 노력을 했다라는데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텐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의 국제 금융 위기 대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유주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유주입니다. 네. 자, 유럽권 15개국이 이번 금융위기 발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공조안에 합의를 했다고요. 예, 유럽권이 어젯밤 은행 채권에 정부 보증을 골자로 한 금융위기 공조안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는 계기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럽권 15개국은 우선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백억 유로 이상을 투입해 민간은행 간의 신규 신용대출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유럽권은 역내 은행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이들의 지분을 사들여 부분적으로 국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등이 반대했던 공동구제펀드는 공조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내놓은 공동안 외에도 각국이 그 사정에 맞는 그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요? 예, 일단 독일은 1,000억 유로 이상을 은행 지분 매입에 사용하는 등 총 3,000억에서 4,000억 유로가량을 금융권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포르투갈도 200억 유로의 국가 재정을 이용해 자국은행의 유동성을 보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밖에 유로권에 속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이번 유로권 정상회의에 이례적으로 초청된 영국이 눈에 띄는데요. 영국은 500억 파운드의 공적 자금으로 주요 은행들을 부분 국유화하는 등의 금융구제안을 다른 유로권 국가들보다 재빠르게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금융위기 대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금융위기의 발원지죠. 미국도 역시 유사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미국도 유럽식 금융구제 모델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구상했던 은행 부실자산 매입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일단 7천억 달러의 정부 재정으로 은행 채권을 직접 보증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로권 국가들처럼 은행을 부분적으로 국유화하는 해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유주희였습니다. 네, 유주희 기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내외 경제 뉴스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 뉴스 분석입니다. 오늘 중소기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년간 중소기업들의 대출 이자가 11조 원이 늘어났고요. 환해지용 파생상품이죠. 키코 손실도 1조 7천억 원대로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소기업 전체가 이 대출 금리 인상에 또 키코 피해로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형국인데요. 자,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한기석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키코 등 통화 옵션 상품 손실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 20일께부터 본격화된다고요. 예, 시중은행과 신보, 기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대책 타스크포스 팀은 지난 1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실무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키코 손실기업에 대한 채권이 많은 주채권 은행 주도로 협의회를 구성한 후 신규 대출 및 출자 전환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보증기관은 최고 20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 금액의 40%까지만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내에서 60에서 70%까지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분류한 후 이르면 20일께부터 실질적인 지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자, 근데 기업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 저마다 다를 것이고 그 어려운 상황도 저마다 다를 것인데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신기보 등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구체적인 기업 선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별 지원이라는 겁니다. 모럴 해저드 방지 차원에서 회생할 수 있는 기업에만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키코 등 파생 상품으로 손실을 본 기업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우선 주채권은행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가 접수되면 주채권은행은 금감원 등과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해당 기업이 회생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협의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가장 잘 맞는 맞춤형 회생 방안을 제안하고 해당 회사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 방식에는 수수료 감면이나 이자율을 할인해주는 간단한 방법부터 일괄 대출 또는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정산 시점에 여신을 공급해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피해업체들은 해당 파생상품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은 금융당국과 은행이 중소기업을 A, B, C, D 총 4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D등급은 회생 불가업체, C등급은 부실 가능성이 큰 업체고요. B등급은 부실 징후가 있지만 회생 가능한 경우, A등급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업체입니다. 이 중 C와 D등급은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현행 방식대로 처리하고 A와 B등급에 대해서만 새롭게 지원된 시스템을 적용해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네. 자, 은행들이 아무래도 실제로 어떤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얼마나 지원에 나서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듯 싶은데요. 자, 어떤 이런 은행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신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인센티브라면 은행이 취급한 신규 여신에 대해서는 은행 경영 성과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즉 대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경영 평가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이번 조치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담당 임원 또는 직원은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각 은행 내규를 수정하게 됩니다. 이 밖에 대출에 나선 은행들은 이자 수입 외에 신주 인수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 신규 대출 또는 대출 연장을 해주면 이자율을 감면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이 성과를 내게 되면 그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막상 지원을 받을 대상이죠. 이 중소기업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가 이 대책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반응이지 않을까 싶네요. 중소기업계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아주 불만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은행 지원의 강제성이 없는 점, 키코 거래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중소기업 지원을 은행 자율에 맡겨놓을 경우 얼마나 대출로 이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번 유동성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부실 대출로 이어지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도인데요. 이걸로는 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은행이 주체가 돼 키코 거래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더욱 문제가 크다는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키코 상품을 판매해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지원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장 키코 거래기업 대표는 정부의 키코거래 지원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거래은행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키코 민원을 빼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소송도 철회하라고 요구할 게 뻔하다는 게 이분의 생각입니다. 또 기업을 A에서 D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눠 회생 가능 기업에만 지원하도록 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것은 자금난이 심각한 CD 등급 기업이라는 거죠.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기업은 지원해주고 당장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이번 지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제 키코를 판매하면서 어떤 그 키코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지 아니면 그 애써 감춘 채 그 키코를 판매했던 은행이 그 지원 그 주체가 된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그런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지원과 맞물려서 어떤 부담을 느낄 거라는 점에서 그 소송한 당사자가 지원 주체가 된다는 게 약간의 문제점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한기석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표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증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288선대까지 올라서면서 이제 1300선까지 이제 추격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증시 마감 시황이 어땠는지 한번 정리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 나와주시죠. 예, 이혜진 기자입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십시오. 코스피 지수가 급락 하루 만에 반등하며 1280선을 회복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내놓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책에 대한 기대감과 환율 급락 호재, 그리고 주가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장 직후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시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오늘도 5천억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9일째 매도 우위를 이어가 오름폭은 다소 둔화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7포인트 오른 128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보험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KB금융이 7.8% 오르는 등 은행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호재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고 매각 본입찰이 시작된 대우조선해양도 9% 이상 올라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모처럼 반등을 했었죠. 예, 코스닥 지수도 17포인트 오른 368포인트로 마감해 7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외국인이 253억 원가량 순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태운과 평산, 현진소재 등이 동반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조선 기자재주가 급등했고 서울 반도체는 12% 올라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북 경협주가 크게 올랐고 대우나 관련주가 동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환율 하락세가 지속된 가운데 키코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71원 내린 1238원으로 마감해 사흘째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도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듯 싶은데요. 오늘 GS건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GS건설은 3분기 매출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오른 약 1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36% 오른 약 1,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았던 반면 영업이익은 시장 추정치를 하회했습니다.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내놓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편입니다. IT, 자동차 등 수출업종이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극심한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데다가 내수 업종마저 인플레와 소비 위축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포스코와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상황까지 들어봤고요. 센 경제 현장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립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서부 텍사스산 중지를 위해 연말 가격 전망치를 115달러에서 70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평균 전망치는 86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중동 지역에도 금융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예금 보호에 나섰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은행권에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M&A 최대 매물인 대우조선해양 본 입찰이 오늘 마감됩니다. 포스코 GS 컨소시엄과 한화, 현대중공업 등이 본 입찰서를 제출했으며 25일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통합파생상품 키코 손실로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40%를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센 경제현장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로 이어집니다.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시선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라프마가 아니다. 당신은 라프마인가? 우리 땅에 곡식을 심으면 농촌이 되고 건물을 심으면 도시가 됩니다. 농촌과 도시는 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채워나가는 서로의 반쪽입니다. NH 농협. 아유, 너무 이쁘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당신이 최고의 추천작입니다. 아름다운 기업 금호아시아나.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박진 지점장, 하나대투증권의 최석훈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박진 지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G20 재무장관 회담도 있었고요. 글로벌 공조의 금융시장이 일단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먼저 마감 시황부터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국제 공조 움직임과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다는 것에 고무되어가지고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지수가 큰 폭 반등을 보였습니다. 오전 한때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전일 미국 다우지수가 이제 8,000선이 붕괴되면서 급락했다가 재차 급반등세로 돌아섰고 국내 증시도 전일 1,200선이 깨졌다가 급반등한 것이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일 코스닥 거래소 양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석훈 부장님, 이번 주 우리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 전망과 또 어떤 점을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지도 함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향후 증시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글로벌 신용 위기하고 그리고 외화 유동성, 특히 이제 환율 동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신용 위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전개 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개 과정에 있어서 이제 상당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근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런 폭락의 원인이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라든가 글로벌 신용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왔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글로벌 공조가 확산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전체적으로 마련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러한 주가 폭락의 이러한 하락 원인들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환율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1,500원 원달러 1,500원 근접했던 환율이 한 3일 급락하면서 오늘 또 71원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점차 하향 안정세로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전망은 지수가 바닥다리 과정 그리고 조정의 완료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난 2003년 저점인 512포인트에서 작년 11월 고점인 2085포인트까지 상승폭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하는 피보나치 계수를 적용했을 때 38.2%를 적용을 하게 되면 12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장중 저점인 1187포인트가 개인적으로 단계적인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 전략은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테마지 띄었지만은 테마지보다는 조정시마다 낙폭과대 우량주의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한 매매 수단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1180선대의 지난번 저점이 이제 단기적인 바닥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단기라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지금 지난 주말에 나왔던 G7이라든가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고 이후 15개 긴급 정상회의도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가 신용 위기나 환율 동향의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가 아마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한 일주일, 열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점장님께서는 어떤 종목들로 편입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세 가지 종목하고 현금 25%, 그래서 한솔재지 25%, 메리츠화재 25%, 현진소재 25%, 세 종목 모두 다 낙폭과대하고 실적 호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한솔재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솔재지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수익성 호전이고, 둘째가 업계 구조조정의 수혜이면서, 셋째 실적 대비 낙폭과대 적평가 종목이라는 겁니다. 네. 첫째 수익성 호전 면에서 보면은 국내 매출 1위의 인쇄용지 백판지 제조업체인데요. 이곳이 인쇄용지 업황이 올해 6년 만에 첫 번째 턴한다는 게 키포인트고요. 특히 매출 규모 국내 4위였던 EM페이퍼, 옛날에 신호재지였죠. 인쇄용지 부분을 인수했다는 것이 국내 인쇄용지 부분의 최강자로 지금 부각되고 있고요. 백판지 부문도 원달러 상승에 따른 수출 부분 개선과 내수 가격 강세로 호전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계 구조 조정의 수혜 부분에서는 EM페이퍼 인쇄용지 부분을 인수하면서 업계 주도권이 거의
연간 생산 능력에서 75만 톤에서 127만 톤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7%로 확대됐다는 거. 그다음에 백판지 부분에서도 2005년 이후 계속 설비 투자가 감소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수급 면에서 내수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고 계열사 관련 위험들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또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적은 2009년 예상 EPS가 1,617원, BPS가 14,311원으로서 금일 종가구 기준으로 퍼가 8.6배, PBR이 0.9배로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솔재질을 살펴봤고요. 자, 또 메리츠 화재는 어떤 부분을 좋게 보셔서 편입을 했나요? 네, 메리츠 화재도 실적입니다. 일단 2004년 이후 업종 간 상대 강도를 볼 때 은행 증권업보다 보험업종에서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는 거하고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안정세로 더가고 있고 장기보험 성장세도 업황이 개선 추세에 있다는 거하고요. 2008년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따져볼 때 5개 상해 보험사 중에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급 면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됐었었는데 그 외국인들의 매도는 어떤 이 동사에 대한 개별적인 매도라기보다는 전체 공매도 차원의 매도였고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기관들은 연 9일째 순매수를 보였다는 거고요. 최근같이 오히려 이렇게 요동치는 장에서는 부침이 심한 증권주보다는 오히려 다소 안정적 흐름인 어떤 이런 보험업종이 대안으로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공매도 제한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쇼 커버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 어닝 시즌에 돌입한다는 얘기죠. 작년 최고가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 하락한 낙폭 가대주면서 2008년 예상 EPS가 1,134원, BPS가 6,000원으로 현 주가를 감안할 경우에 퍼가 6.7배, PBR 1.2배의 저평가주입니다.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메리츠 화재도 들어봤고요. 자, 오늘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현진 소재도 여쭤보죠. 예, 오늘 현진 소재가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요. 네. 현진 소재는 선박 엔진 등에 사용되는 금속 담 제품을 제조하는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일단 이 기업도 낙폭이 상당히 심한데요. 2007년 고점이 62,900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70%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이유 자체는 원자재가 상승이라든지 환율 상승, 키코 관련 피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는데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비해서 65.3%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274% 증가하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 면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이는 기관 외국인들이 지난주부터는 이제 순매수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키코 관련 피해 부분도 어느 정도 선반영됐고 대규모 증설에 따른 낮은 영업이익률도 점차 고마진 제품의 이제 매출이 증대되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안정되면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돌파 시 4만 원까지 볼 수 있고요.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진 지점장님의 세 종목 한솔재지 그리고 메리츠 화재와 현진 소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석훈 부장님의 전략도 한번 살펴보죠. 어떤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저는 대우조선해양과 동양철학을 각 40%씩 편입을 했고요. 나머지 20% 현금 보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 일단 눈에 띄고요. 대우조선해양 이제 오늘 본입찰이 시작되면서 지금 시장의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는 종목이지요. 네네. 자, 먼저 대우조선해양부터 설명 여쭙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우선 세 가지 포인트에서 이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과정이고요. 네. 매각 과정이 지금 오늘 입찰과 그다음에 24일 날 MOU가 이제 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먼저 이제 국민연금이 가장 큰 변수였지만 국민연금이 불참이 되면서 상당히 네. 주가에 안 좋게 작용했는데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회사채 금리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뜨면서 투자 수익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감소하면서 국민연금에 참여가 불가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마지막에 변수가 이제 포스코하고 GS가 지금 이제 컨소시엄을 확정하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전망한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물론 네. 이제 입찰 결과는 24일 날 협상되어 선정을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불확실한 분명히 점차 해소되고 있다라고 먼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가격 산정 과정 최근에 주가 하락과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줄어들면서 또 인수 가격에 대한 좀 인하가 거론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일단 주가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는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2, 4분기가 상당 부분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를 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환율 인상에 따른 환해지 손실이 많이 발생했고요. 일정 부분 키코어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2, 4분기 그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이상 이제 유지됐고 3, 4분기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대부분 애널리스트들 분석이 지금 1,500억 정도는 무난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경기 수준에서는 양호한 수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수주가 최근에 이제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6월까지 그 대우조선해양에서 이제 수주 잔고가 달러 베이스로 420억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물량 정도면 향후 한 3년에서 4년, 3년 6개월 정도는 충분히 그 운용하고도 남을 정도 건조 물량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지금 수주 하락은 향후 경기 회복에 따라서 점차 회복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그 감안했을 때 또한 그 고부가치 선박, 특히 이제 그 LNG선이라는 컨테이너선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질적인 면에서도 많이 개선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퍼는 한 10배 적용해서 목표가를 25,000원, 단기적으로 25,000원 제시하겠고 선절가는 17,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외에도 또 그동안 조선업계 전체제 적용되는 것인데 그동안 굉장히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기만 했던 후판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좀 하락세로 내려갈 그 요인이 여지가 있다라는 점도 앞으로 조선업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자, 다음은 동양제철화학을 여쭤보죠. 동양제철화학은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그 최초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데, 네. 폴리실리콘이란 게 이제 그 태양광 그 발전할 때 네. 들어가는 이제 그 기초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양제철화학에서 그 올 3월부터 양산하기 시작해지고 1공장 현재 1공장에서 6,500톤 규모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증설 중에 있는 2, 3공장을 합했을 때 2009년 내년에 가서는 약 3만 6천 톤 규모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그 태양전지 그 시장 자체가 상당한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연평균 26% 정도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그 세계 경기 침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고유가, 물론 그 유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고유가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제품들, 예를 들어 TDI라든가 BTX, 모스프탈산, 그다음에 가소제 등 그 기존 제품 가격들이 상당히 강세를 유지한 것도 네.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우려되는 포인트가, 최근에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 태양전지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조금 이제 감소되지 않겠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 또한 이 시장에 대한 신구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참여해 있어가지고 네. 마켓 쉐어가 좀 감소하지 않겠냐는 그런 그 우려감이 있는데, 기존에 이런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그 동양제철화학이 갖고 있는 그 원가 가격 경쟁력, 그리고 그 앞으로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동양제철화학의 성장성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배당 부분과 그리고 장기 성장주로서 추천을 하겠고요. 목표가는 그 펄을 18배 적용해서 50만 원, 그리고 선절가는 25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잡고 가시는군요. 네네.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런 리스크 있는 장소에서 한번 리스크를 좀 감수하고라도 나는 큰 수익률로 한번 배팅을 걸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최석훈 부장님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쫓아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분 지금까지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선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라프마가 아니다. 당신은 라프마인가?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당신이 무엇을 꿈꾸든 그 꿈을 담겠습니다. Your Dream Collection. 한화 꿈의 그림. 아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당신이 최고의 추천작입니다. 아름다운 기업 금호아시아나.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국립광고협의회.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더 복합적으로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센 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SC제일은행 목동 PRB센터의 김희태 지점장과 함께 시황 분석 및 펀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난 한 주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무척이나 큰 하락세 또 변동성을 보인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곧이어져 나타날 금융위기에 이어서 나타날 실물 경제의 위협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불안한 상황이 일단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지난 한 주 미국 증시는 18%의 하락을 보였고요. 네. 1896년 다우지수 설립 이후 12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120년 만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그 코스피는 장중 한때 1200을 깨고 내려가서 1178까지 보여주는 그런 패닉 상태를 좀 보여주었고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그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빗나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 어려운 시장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지금의 이 시장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이러한 공포는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시장은 비정상적인 과매도의 시기인 상황이고요.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주식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싼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포의 시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연이어서 실물 경제의 후유증이 1년 이상은 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나라가 1997년 IMF를 겪었습니다. 그때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았고 또 직원들이 해고를 당했었고 그다음에 곧이어서 150조의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 금융권은 정상화됐었지만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부도에 휩싸였고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었던 상황이고 코스피도 200을 깨고 내려갔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 어땠습니까? 다시 금융기관은 정상의 자리를 잡았었고 코스피는 1000을 회복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지금의 상황과 그때 IMF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당연히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의 이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는 호황의 시기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다시는 좋은 시장이 오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 잘못될 것이고 이번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좋은 시장이 꼭 올 수 있으리라는 믿음만큼은 갖고 이 시장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어려운 상황이 언젠가는 수습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호황 사이클로 또 접어들 것이라는 데는 저도 분명히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근데 지금 과매도 국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하락기가 사실 지난 연말부터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해서 이미 한 10달 가까이 지속된 짧지 않은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IMF 같이 큰 사건이 빵
터지고 나서 또 회복되는 과정을 밟았던 것과 달리 지금 상황은 어떤 큰 상황이 빵 터지기 아직 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악재들이 좀 더 뒤에 버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염려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폭락 장세로 인해서 직접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그동안 손실을 입었을 거고요. 그보다도 이제 또 간접 투자 문화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됐다라고 여겨지던 지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신 분들이 펀드의 손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뭐 빼지도 더 붓기도 좀 뭐한 이런 펀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고 나면 떨어지는 그 수익률 때문에 네.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전부 빼자니 손실이 너무 크고 예. 또 놔두자니 주변에서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뉴스들이 우리를 참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 고객님들 중에서는 생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우선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선 사람이 좀 살고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죠. 생각이 좀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정확한 답이 여러 가지 그 채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추천을 한다면 보유 금융 자산에 따라서 대응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 금융 자산이 모두 투자 자산에 투입돼 있는 분이라면 이는 잘못된 자산 관리입니다. 지금 즉시라도 분할 환매를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투자 자산이 자신의 금융 자산의 한 2분의 1 정도라면 눈 질끈 감고 한번 인내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한 재분배, 리밸런싱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리밸런싱 대상으로는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의 침체가 계속 이어진다면 원자재, 오일, 그다음에 인프라, 부동산 등에 투자된 펀드는 회복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한 제3세계의 상승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펀드는 재분배 대상에 포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자산이 한 3분의 1 정도 이하인 분이라면 정기 적립의 방법으로 꾸준히 늘려주시기를 권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 클 것이고 앞으로도 보다 더 하락의 위험도 분명히 상존을 하니까요. 좋은 투자 기회는 앞으로도 그 위기 상황을 활용한 좋은 기회는 앞으로도 수차례 더 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파도를 직접 몸으로 다 맞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좀 유동성을 확보를 해놓고 더 좋은 투자 기회에 한번 노려보는 그런 여유분의 총알을 마련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물론 다른 펀드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그 국민들이 대부분 많이 갖고 있는 그 펀드들 가운데 가장 또 주류를 이루는 게 이 차이나 펀드입니다. 중국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지금 손실이 엄청나게 큰데요. 차이나 펀드는 어떻게 할까요? 차이나 펀드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중국의 장기 발전 운운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장기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만은 펀드를 보유한 고객들은 중국이라는 사회주의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사실 더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 또한 사실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참 무대뽀 방식일 것 같습니다. 반은 팔고 반은 묻어두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중국을 보면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악재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만한 투자처 또한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홍콩 H지수를 한번 보면 중국의 기업 중에 대기업이 주로 상장돼 있고 약 70% 정도가 에너지 산업 또는 금융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지난 50%대에서 최근 10%대로 대거 낮아졌다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올해 쏟아져 나온 비유통 물량이 내년과 후년에는 더 많이 예정되어 있다는데 단기적인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일단 금리 인하하고 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매년 8%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는 것도 한 답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장기 보유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중국 H증시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의 대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에너지 관련주와 금융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요즘 들어서 점검해본 그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점검해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워낙 하락세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깡통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도 많아지고 이제 빚에 대한 연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국 금융기관들의 부실화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시든가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홀딩하시든가 하는데 반드시 참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고요. 다음번에도 더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정확한 예측을 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공조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덕택이겠죠. 자, 총론에 대한 합의 또 노력을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보다 더 손발 잘 맞추는 그런 강론에 있어서까지 좋은 대책들을 쏟아낸다라면은 이번 금융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각국의 어떤 국제적인 그런 공조 움직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유심히 살펴보는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자, 생경제현장 첫 방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